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좋겠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자화자찬과 오만 방자함으로 이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기고만장한 독선만이 가득한데요. 아마도 독재 국가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또 전 정부 탓을 해댔는데요. 자신이 이 정권을 잡은 지 딱 1주년인 이날 아직도 전 정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탓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체 왜 대통령이 된 걸까요? 자신이 말한 대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으려고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려 했던 건 아닌가요? 왜 맨날 남의 탓만 해대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냥 사퇴하고 내려오십시오. 남의 탓만 하는 무능력자의 구차한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꼴을 계속 보여줄 거면 그냥 깔끔하게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입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총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전 정부 탓을 해댔는데요. 한심 그 자체인 거죠. 그는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한일 관계 회복이며 이는 자신의 치적이라며 자화자찬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습니다.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관련 발언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전에 정이 없는 거죠. 끌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제2호는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 74.9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 83.15%입니다. 반대가 75명, 16.85%입니다. 이어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권리당원 113만 7,261명 중 26만 9,944명, 즉 23.38%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셨고 이 중 찬성 16만 2,226명, 61%입니다. 반대 10만 3,718명, 3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원 제111조에 따라서 중앙위원 투표율과 권리당원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수 투표의 찬성이기에 의결안건 제2호 안건 특별당규 제정일건은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역시 그 밥의 그 나물.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국힘당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은데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걸까요? 그들만의 리그, 화려한 쇼는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현역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22대 총선 공천 특별 당규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8일 오후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개표한 결과 83.15%의 찬성률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변 의장에 따르면 중앙위원 594명 중 44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4.92%를 기록했으며 이 중 370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83.15%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75명으로 16.85%였는데요. 앞서 지난 3일에서 4일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전체 권리당원 113만 7,261명 중 26만 9,944명인 23.38%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만 2,226명 61%, 반대 10만 3,718명 39%로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리당원과 중앙위원을 합산하면 찬성 72.07% 반대 27.93%였는데요. 공천특별당규 제정안이 가결된 것은 당원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함께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홍보 문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5월 3일에서 4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 미리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 권리당원은 투표하는 것도 특별당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보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친절한 행정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권리당원은 그냥 좋은 방향일 것 같아서 찬성했는데 투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파를 가르고 당파 싸움을 수시로 촉발하는 무능력한 의원들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일 잘하는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데요. 그게 민주당이 살 길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민생, 경제, 복지, 외교, 안보 그 어떤 분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는 참담히 무너졌습니다. 거듭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 참사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점점 더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잦아진 북한의 위협과 군사 도발만 봐도 현 상황에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려 30여 회 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법제화로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제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강대강 정책으로 현재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보 실패의 연인 외교 참사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정세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각을 세웠고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안보 구멍은 밖에서만 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 안보도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의 용산 졸속 이전이었습니다. 윤 정부는 국가안보, 예산, 주민 불편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검증 없이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없이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은 안보 공백을 비롯해 막대한 이전 비용, 관제와 집무실을 오가는 데 따른 경호 취약, 시민 불편 등 수많은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군사 핵심 기관이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게 됐고 군사 핵심 기관들이 다양한 위협 형태에 노출되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고 용산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는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 무기 체계를 최적의 장소에 제대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그야말로 실패의 3종 종합 세트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과 외교 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 정보기관 기밀문서에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윤 정부는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가안보 최후의 보류인 대통령실의 보안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묵도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탓에 국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합니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는 붕괴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무섭고 참담한 폭주를 멈추십시오. 강대강 정책만으로는 반복과 대립만 심화될 뿐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도 병행하십시오. 가치와 진영에 갇힌 외교가 아닌 국익과 실용 외교로 즉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안보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